오늘 첫 강의 리더십 리빌딩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할 건데 아마 기존에 받아오셨던 강의하고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될 겁니다. 제가 강사 선생님을 소개를 짧게 해드릴 건데요. 이분이 저기 김도환 박사신데 재밌는 게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굉장히 좀 오래된 인연이지만 21대 지금 국회에 들어와 계신 국회의원들 20대 국회 20대 국회 때 이 민주당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라고. 사실 이 김도환 교수가 그 평가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만이 유일하게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에 이어서 21대에 연이어 당선된 분들은 왜 됐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유일한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술자리에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뒷담화를 한번 두고 되게 재밌어요.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환입니다. 그런 차이 없고요. 예, 저는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심리학 전공했고 학부 석사 박사랑 심리학했고 심리학 안에서도 굳이 나누자면은 성인 발달. 보통 일반적으로 발달 그러면은 아동 청소년기 발달하고 성인기 무슨 변화 발달 뭐 이렇게 약간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63세대이신 어떤 선배분인데 그냥 모 기업에서 한 30년 근무하시고 되게 잘 퇴직하시고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김 교수 나 이거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민이 있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 연배에 계신 분들 중에 사모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고요. 애들은 잘 컸고 다 멀쩡하신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아버지 세대였다면 자기는 은퇴하고 이제 뭐 약간 한 10년 정도 즐기다가 끝날 것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따져봐도 20년은 안 된답니다. 근데 그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한국 사회 40대, 50대의 삶의 변화, 뭐 리더십, 전문 발달 이런 정보이고요. 정말 힘든 시기에 힘든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반 정도는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제가 말이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익혔겠지만 아직 안 틀린 겁니다. 더 빨라지네요. 근데 원래 저한테 처음에 당에서 요청은 4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2시간 반이 되더니만 아까 오늘 아침에 개강식 때문에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러더니만 9시는 반드시 개강 회식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끝내라 해갖고 지금 1시간 40분 정도가 저희 걸렸거든요. 거의 2배속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개인 말씀하실 때 뭐 다 벌써 예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말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 막 필기하다 보면 놓칩니다. 그냥. 네. 뭐 이걸 갖다 갖고 가고 다시 내일이나 모레 복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한두 개 떠오르는 거 맞아 다음 주 안에 생식이지 뭐 이런 거 메모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재는 제가 일단 이제 많지 않았는데요. 잠깐만 떠올려 보시죠. 지금 10년 전 2013년도 6월달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잊어보셔도 됩니다. 2013년도 6월달, 6월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2013년도 지금 10년 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와 비교해서 신체적인 건강 아시겠을 거고요. 가족, 일, 직장, 정신적인 경제력, 가치관, 사는 곳, 자주 만나는 친구, 취미, 스트레스 해소, 종교, 전화번호, 교통수단, 꿈, 삶의 목표, 좋아하는 가수, 봉사활동 등등등등 이런 영역들에서 변화가 많으셨나요? 적으셨나요? 많아졌습니다. 많으셨죠? 많은 분들께서 종교 빼고 다 바뀌었다 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종교 바뀌었다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귀의했다? 혹은 뭐 있었는데 그만뒀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말씀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더 지났을 때, 앞으로 다가올 10년, 확률상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가 많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의 변화가 많을까요? 확률상. 예,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의 변화가 확률상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보다 더 많을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을 때 내가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금융이 씁니다. 여기 계신 리더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굉장히 급변한 시간입니다. 그 급변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리더십, 어떤 타이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중심을 잡고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겁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중심을 잡고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아마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고민하셔서 그 이후에 10년, 15년 동안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브. 그러니까 무슨 리더십, 어떤 게 좋다, 이순신 리더십, 무슨 카리스마 그런 거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사는 거.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새로 이렇게 배우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동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 과거가 궁금하다면 10년 전에 뭐 하고 살았지? 네, 지금 당신이 현재 위치 보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미래가 궁금하다면 요즘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됩니다. 약간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약간 풀려있다? 네, 10년 뒤에 되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요즘 그렇게 힘들지만 치열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 라면은 당연히 10년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즉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63세 되신 어떤 그 선배분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연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양한 편이긴 한데 70년대 초반이 전체적으로 주축이라고 놓고 본다면 초중반 정도가 주축이고 60년대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80년대 초반 정도까지 계신 것 같습니다. 80년대 중후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요 정도 연배분들 저희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 따져보셨나요? 82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90세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때 90입니다. 의학기술 발전이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90세까지, 최소 90세까지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무병장수가 아니고요. 죽지 않을 정도의 병을 안고 안 죽는 겁니다. 유병장수. 네. 그러니까 완치는 안 돼도 죽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데 죽진 않고 아슬아슬. 당뇨, 고혈압, 뇌혈관 질환 죽지 않고 계속 90세까지 안 죽습니다. 네, 슬플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직장 생활 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인생 길게 보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을 잡고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3, 40년짜리 게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대, 20대 열심히 공부하거나 분투하거나 여러 취약을 살았던 걸 가지고 지금 한 20, 30년 산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훨씬 더 길게 남아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들어서 환경. 똑같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건 저희가 정권 교체될 때마다 느끼는 거죠. 네, 똑같은 공무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조선 왜군과 원균이 지휘했던 조선 왜군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전승과 전패이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2023년 대한민국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등등등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 속성도 있지만 환경 이 두 가지 함수라는 거죠. 따라서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둘러싼 상황을 갖다가 이해한 후에 조금씩만 미세히 조정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랑 같이 일한 연구팀이 한 20년째 한국의 국내 정말 다양한 조직의 리더분들, 임원분들, 팀장 이상 혹은 조합의 상관 이상 되신 분들이랑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봤습니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다가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요. 작년에 나보다 나아지는가. 딱 하나. 내가 작년에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지금도 굉장히 훌륭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야, 이 정도면 내가 우리 회사의 최고지 이 분야 만약에 나한테 디실 수 있는 누가 있어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과 어떤 분은 지금도 훌륭하지만 새로운 게 있어 배워보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 이 두 분이 한 3년 정도만 지나면 확 바뀝니다. 내가 최근에 하셨던 분들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보기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엇인가 새롭게 탐색하고 노력하셨던 분들 3년 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작년에 나보다 나아졌는가 그거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 제가 심리학 전공했고 어떤 조직 변화, 개인 변화 뭐 이런 쪽에 워크숍 되게 많이 하는데 변화가 정말 어려운 건데요. 거꾸로 아주 쉬운 변화가 있어요. 아주 쉬운 변화. 혹시 어떤 변화가 쉬운지 아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신용관계 상태도 없이 어떤 변화는 되게 쉽냐면요. 나빠지는 변화는 정말 쉽습니다. 몸 냅두면 나빠집니다. 인간관계 냅두면 나빠집니다. 자동차 새로 사갖고서 냅두면 한 1년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아파트 새로 입주해갖고서 한 2년 지나서 냅두면 한 5년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나를 포함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냅두면 나빠지는 겁니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아지려고 한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생각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약간 거친 카리스마, 약간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께서 오늘 갑자기 부드러운 리더십 중요하다는데 이러면서 막 전면 개조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거 안 됩니다. 될 리도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갑자기 막 맨날 욕하던 분이 갑자기 고운 말씀 왜 저래 이러면서 약간 그게 아니라 미세 조정. 그러니까 작년에 나보다 혹은 지난달에 나보다 이전에 나보다 조금씩만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은 굉장히 폭발력이 됩니다. 초반에 약간 어색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작년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한 그냥 무섭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동시에 고민해보면서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과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조정하면서 조금씩만 나아지는 것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건 교재 안 들어있는데 아침에 제가 배운 건데 인생은 사회화와 개별화의 시소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칼융이나 심리학자가 한 건데 사회화는 남들과 똑같아지는 거고요. 개별화는 남들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마치 시속처럼 백대빵 빵들은 아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생애 전반기에는 사회화가 중요한 겁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혹시 구구단 몇 학년 때 외운지 기억나시나요? 2학년. 초2 굉장히 기억력 소유자이신데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구구단을 했습니다. 지금도 2학년 1학기 때 구구단을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민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사람이라면 알아야 될 무엇인가 딱 정한 다음에 그걸 모두에게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8살 되면 무조건 학교에 가는 거고요. 갑자기 어차피 100세 시대인데 저는 10살에 입학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2학년 1학기가 되면 무조건 구구단을 외우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아홉수가 있어갖고 팔팔따고 여기서 안 됩니다. 무조건 똑같은 걸 합니다. 똑같은 걸.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단계에서는 남들과 똑같은 것, 남들과 똑같으시는 사회화 단계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취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그 사회화 과정을 굉장히 잘 거치고 혹은 거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생에서 남들과 똑같은 것을 남들보다 빨리 잘하는 게임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당신만의 개별화, 당신만의 의미, 당신만의 스타일, 당신만의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할 수 있는가. 이 개별화 과정은 나다워지는 건데 이걸 뭐 특별히 좋아 보이는 거 딴 데 독특히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을 조금 재구조해 갖고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원들을 활용해갖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바꿔내는 것 이게 핵심인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회화 개별을 얘기하다가 항상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가수 조용필의 전국 투어 콘서트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야 대박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콘서트 제목을 쓸 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 될까? 2007년도에 가수 조용필의 전국 투어 콘서트 제목이 뭐였냐면요. 나는 조용필이다. 몇 년 뒤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가 극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뷔 50주년 기념, 몇백만 장 판매 기념, 다 필요 없는 그냥 나는 나다. 2013년도에 신곡 바운스가 다시 차트 1등 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가와 국민가수, 병원업 오빠 뭐 등등 많은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용필 답하기를 이 많은 호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 그냥 조용필이라고 불러줄 때가 제일 좋다.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2007년도에 그 콘서트 보고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개별화의 정점에 이른 겁니다. 개별의 정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함께 했던 후배들에게 내가 퇴직하고 나서 그분 어떤 분이야? 그분 엄청 일 잘했지, 뭐 엄청 술 먹었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거 좋아했고 이럴 때 어떻게 됐고 뭐 등등등. 나에 대한 스토리를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라는 거에 초점을 두면서 개별화와 사회화.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빨리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개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정확하게 사회화를 겁나게 잘한답니다. 그런데 개별화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남들과 똑같은 것을 남들 빨리 잘 최고였죠. 근데 중국이 밀리고 베트남 밀리고 하고 있는데 그럼 남들과 다른 우리만 했고 그 과도기 같은 거고 조직 안에서도 조합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까지 당연히 사회가 중요하죠.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 타 회사의 경쟁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당수의 조합은 사회화가 아니라 동일한 것을 이전 집행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다. 이번 집행부 다음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예제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이 되게 빤다고 썼는데 동시에 이제 고백하지만 되게 산만합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막 딴 얘기 막 하는데 나중에 현명하신 분들은 끝날 때쯤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을 하니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수 80년 초반에 가수 조용필과 용호상박을 이루었던 남자 가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용. 이용이 딱 떠오르신 분들과 아닌 분들 사이에 연식 차이는 최소 10년입니다. 그 가수 이용이 80년도에 조용필의 독주치기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들어오자마자 여의도광장에서 9.80이라는 반지 페스티벌의 시적격인 거기에서 오디션 프로를 했었고 거기서 이용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벌을 만들기 위해서 둘을 갖다가 방송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경쟁을 합니다. 82년도에는 MBC가 다소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최고 가수상을 갖다가 이용한테 주는 바람에 조용필이 열받아 8년 동안 MBC 출연 안 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용은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많은 기억을 혹시 그 당시에 이용 팬클럽 조용필 팬클럽 중에 하는 쪽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훈아 남진 이후에 그 조용필 이용 패스가 엄청났고요. 팬클럽들끼리. 근데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용은 간통사건으로 미국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 20년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주구 노래교실. 몇 년 전부터는 아침마당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1년에 어느 하루는 행사 열개 뛴답니다.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 게 이해되시겠죠? 네. 잊혀진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날의 행사 열개 뛴다는데 돌아와서 80년대 초반에 한국 그 남자 가수의 최고 라이벌이었던 둘이 있었습니다. 조용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의 반 정도는 아예 이름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서로 보시면 한 70년 정도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사회에 5천만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동질적인 분입니다. 대단히 동질적인. 그러니까 요 시기에 그 자리에 가서 이 선택을 해서 여기 앉아있는 어마어마하게 동질적인 분입니다.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혀 다른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삶을 만들어내는 편차, 밸런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전까지는 이전에 과거 정적을 갖고 먹고 살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몇 년 동안 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편차가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시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평가적 관찰. 평가라는 거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인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평가의 달인이실 겁니다. 평가의 달인. 딱 대충 보면 굉장히 나오시죠. 신입사원 딱 들어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얘는 끝났다 뭐 등등 위에 뭐 사장님 바뀌었다든지 뭐 홍콩도 등등등등 딱 어떤 일이 벌어지면 윤소영 들어와갖고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견적 나오셨죠. 근데 견적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아무튼 돌아와서 평가의 달인일 겁니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근데 때로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 평가 작가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날 안다라는 게 당연히 알죠. 네, 난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어떤 상황에 누가 이럴 때 제일 급해지고 어떤 때 안 급해지고 뭐 등등등 나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알아야지만 내 이후의 삶에 대해 대처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면은 삶의 대처도 춤춰야 됩니다. 좋아도 술 먹고 열받아도 술 먹고 싫어도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네,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나도 모르는 내 모습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자의식 얼마나 이렇게 자기의식이라는 게 이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여자는 자기가 뚱뚱한 줄 안답니다. 대부분의 젊은 여자는. 대부분의 20대 젊은 여자는 자기가 뚱뚱한 줄 아는데요. 대부분의 20대 젊은 남자들은 자기가 어떤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20대 젊은 남자들은 90% 이상이 자기가 잘생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씻고 나서 딱 보면서 이 정도는 뭐 훌륭한 아니지만 쓸만하네 뭐 남자답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시는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최근에 샤워 같은 거 하시고 나서 이렇게 거울이라든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한 용기인데 아무튼 예. 대부분 잘 안 보시거든요. 왜 안 보냐면은 보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찌그러졌고 무너졌고 막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의사 후배가 딱 한 달만 자기 직전과 아침에 눈 떴을 때 자기 얼굴을 계속 관찰하면은 몸을 다 쓸 수 있다. 딱 한 달만. 자기 직전 얼굴과 아침 눈 뜨자마자 이게 약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좋을 때 이게 정말 미묘하게 다르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돌아와서 내가 나에 대해서조차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좀 이따 1시간 정도 안에 여기 계신 리더분들의 어떤 강점, 내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에서 강점, 뭐 약점 이런 걸 찾으실 거거든요. 그 진단지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할 건데 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데 난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걸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은 사실은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애한테 적용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초혼일 경우 제목 말고 초혼일 경우에 부모들은 자기 아이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떠올려 보면은 그때 밖에서의 당신의 모습과 집에서 부모님이 알고 있는 모습 같으셨나요? 그 당시에 부모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셨나요? 사회나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셨나요? 물어보는 질문이죠. 근데 정작 본인이 부모가 되면 까먹습니다. 그래갖고 부모가 되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워낙 다 빠르시니까 많이 길도 안 하고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만 어차피 이번 주에 기말고사 다 그러니까 대학생 기말고사 끝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정도만 애에 대해서 평가를 멈추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죽을래 살래 잠깐 멈추고 애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이에 대해서 다른 게 보입니다. 내가 미처 몰라.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 저 와이프는 상담심리학 전공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 상담할 때 청소년 당사자랑 부모를 같이 상담합니다. 같이 상담하면 같은 공간이 아니고요. 애랑 한 시간 하고 돈 불러서 한 시간 하고. 그럼 이 둘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같을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많을까요? 부모들의 90%는 애의 문제를 모릅니다. 실제 나는 아닐 거야. 나라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비평가적 관찰. 우리가 사실 함께라는 후배건 조직이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출발점은 비평가적 관찰에 근거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이렇게까지 무거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기지개 한번 피시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직전에 하루 최근에 세대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대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30분 동안 앞으로 세대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 이래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0년대 초반생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본인들이 신세대는 다르다는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91년, 92년이 세대 차이 문제가 벌어졌던 첫 번째였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나나라요, 뭐라요 하면서 그때부터 많이 났었는 건데 아무튼 공자님 말씀에도 요즘 것들 싸가지 없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수메르 문명, 고대 문명의 수메르 문명의 어떤 비석이 발견되어 갖고서 고고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길지 않았거든요. 막 그 해독을 했는데 수메르 문명의 고대 그 비석에 써있던 네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뭐냐면요. 요즘 것들 싸가지가 없다. 인간의 역사 이래 언제나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제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20대의 경험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정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20대 때 경험했던 그 틀을 갖다가 유지하는 경우가 아주 셉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어갖고서 각각의 세대가 경험했던 20대가 다른 나라인 겁니다. 그래갖고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얼마 정도 알고 계시나요?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3만 5천 갔다가 작년에 환율 뭐 등등등등 하고 3만 2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아무튼 3만 불이 넘어가 있습니다.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4천만 이상이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각각의 90년대생, 뭐 80년대, 70년대, 60년대, 50년대생이 그래서 20대입니다. 90년대생이 보냈던 20대가 2010년, 19년, 80년대생들이 2000년대, 70년생들이 90년대, 60년대, 80년대, 50년대생들은 70년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각각의 세대에 경험했던 요 시절, 이 시절에 내가 봤던 걸 가지고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현 정부 잠깐 그 뉴스 빼고. 고맙습니다. 한 3분의 1은 드셨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돈은 어느 정도 벌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화생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뭘로 배우셨죠?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후진국의 세련된 표현입니다. 그 나라의 국정국가 되다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나 이렇게 못 받기 시켰기 때문에 후진국인데 개발 목전에 있다, 개발도상에 있다 이 뜻입니다. 전교생이 200명이면은 전교 10등 하는 애는 공부를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엄청 잘하는 거죠. 전교 200명에 전교 10등인데 걔가 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 나머지 190명 뭐가 됩니까, 걔들 다. 우리나라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거의 모든 지표가 10등 정도에 있습니다. 제조업 전 세계 6위입니다. 무역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지금 200국 중에서 10등 정도 누가 봐도 선진국인데 왜 10개 동의가 안 될까? 왜? 내가 봤던 20대가 달랐거든요. 참고로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0개국 중에서 몇 등 정도였을까요? 70년대 초반에 당시 전 세계 15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0등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밖에서 어느 정도까지? 120에서 130분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79년까지 북한이 우리 잘 살았습니다. 83년까지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한 200년 정도 걸렸던 경제 성장을 우리가 30년 끝냅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를 뺀 선진국은 다 원래 선진국입니다. 대부분 다 식민지 착취를 통해서. 우리만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한 세대만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이 한 150년 걸렸던 정치적 민주화 과정 우리 25년 끝냈습니다. 일단 형식적 민주화라도. 네. 그리고 최근에 신규경제 하나 또 하고 있는데 선진국들 한 100년 정도 걸렸던 노령화 사회 진입을 우리가 현재 18년 내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한국 여성이 전 세계 수명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국 사회 이 어마어마한 변화. 그러니까 정말 뒤에서 한 10번째 있던 나라가 앞에서 10번째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 세계 200개 중에 3분의 1 정도의 그 국가의 롤모델이 우리나라입니다. 공식적인 명시 밝혀져 있는 롤모델이 우리나라입니다. 왜? 자기들이 미국처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별것도 없는데 겁나 잘 살고 막 이렇게 맨날 BTS 나오고 뭐 이러니까 롤모델 이런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여기신 분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함께 오신 겁니다. 후진국에 태어나서 혹시 예전에 사회생활 처음 하실 때 봤던 선배 리더분들은 편해 보였나요? 힘들어 보였나요? 되게 편해 보였죠. 열심히 사셔서 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즘 편하신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칼 노릇인가요? 이게? 분명히 편해 보이는데 그 인간들은 한국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러니까 문화인류 가는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 중에 후진국일수록 리더가 되면 편안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리더가 되면 힘들답니다. 후진국에 입사해
역사에서 그분들보다가 선진국의 리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네. 되게 재수가 없는 건데 사실은. 근데 거꾸로 한국 사회에서 60년대, 70년 초반생들이 경험했던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 이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 세대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2세대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만 불에서 시험에서 이렇게 빨리 길게 얘기가 아니었는데 27,000불, 17,000불, 70년대에 경험했던 90년대 중간 딱 잡았을 때 95년도 11,600불이었어요. 그 10년 전에 85년도 우리나라 인간 공수는 얼마였을까요? 찍어보신다면 제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안 하기로 결심하신 거죠? 네. 참고로 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제일 셌던 회사가 얼마인지 찍어보시겠습니까? 87년도 입사, 그러니까 86년도 말, 87년도 입사해서 우리나라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최고였던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고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87년도 우리나라 월급 킹 넘버원이 32만 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20만 원대였고요. 공무원은 10만 원대였습니다. 10만 원대. 그러니까 85년도 우리나라 인간 국민소득 2,450불입니다. 더 내려가면 75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650불입니다. 600불이 3만 불 대입니다. 50배 큽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 세대별로 이분들은 여전히 우리를 갖다 뭘로 볼까요? 한국이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갖다 뭘로 할까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후진국을 아십니다, 실제로. 여전히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요. 밤을 새워야 되는 거고, 요즘 분들은 싸가지 꺾고 빠져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요즘 계시는 분들, 요즘 계시는 분들은 후진국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버리꾼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냥 중진국에서 뭔가 좀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봤던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20대, 10대, 20대들은 우리 선진국을 할까요? 후진국을 할까요? 뭘로 할까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네티즌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 그래서 각각의 세대별 여전히 이때로 우리를 여전히 1,000달러 한국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10,000달러 정도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20,000달러 보는 사람들이 있고 30,000달러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같은 시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X세대, 그러더니 최근에 M세대, G세대 붙여갖고서 MG세대 하고 있는데 90년대생이 온다, 좀 있으면 2000년대생 온다, 그 다음에 2010년대 계속 X세대, B세대, C세대 계속 올 겁니다. 근데 핵심은 20대의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세대 차이가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넘버원. 예전에 UNDP에서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세대 50년에서 90년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의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갖다가 시각화시켜갖고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세대 차이를 경험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겁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성장조직, 집단주의, 충성조직에 익숙합니다. 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거든요. 내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회사가 사시지만 봐도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지금 은퇴하신 60대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사해서 1,000명이었는데 5년 지나니까 10,000명 돼 있다고. 그 얘기는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포스트가 확 늘어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근데 성장은 그게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성장과 정체적이 될 겁니다. 우리가 5% 이상 경제성장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우리가 한 5, 6%씩 한 몇 년 이렇게 경제성장한다? 전 세계 경제 질서 바뀝니다. 그게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전히 집단주의. 밑에서 나왔던 것처럼 일과 중에도 일방적 지시에도 일과 위에 술 먹으면서 꼬여오지 않으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던. 근데 앞으로는 아니죠. 이미 넘어왔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좋다 싫다 나쁘다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당연히 뭉쳐 살아야 되는 건데 요즘 친구 같은
중요하게 당연히 따로 살아야 됩니다. 따로. 뭉치서 가족같이 가족이 아닌데 왜 가족이라고 하세요? 난리 납니다. 절대로 가족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성조직 일단 들어와서 뼈를 묻고 충성을 다해서 천국까지 올라가고 나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거래입니다. 언제든지 퇴사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퇴사율이 지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나와서 어느 회사 가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세대들에도 이미 가는 회사 갔다가 연차 같은 거 쓰면서 면접 보고 정해진 다음에 사표를 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됩니다. 그냥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다양한 조직에 입사 5년차 미만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랬던 게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요. 지금은 한 5년 뒤에 본인이 그리고 있는 커리어, 회사에서의 경력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전체의 7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5년 뒤에 저는 이 회사에 없습니다. 왜요? 근데 제가 없고 그때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있고 싶지 않습니다. 대안이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분명히 분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장, 집단, 충성에서 저성장, 정체 혹은 개인 거래. 중요한 거는 이게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리더분들은 이 세상에 맞춰서 사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그리고 코로나 풀렸다고 회식 같은 걸 통해서 술자리를 통해서 뭔가 뭘 동호회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를 불러서 뭔가 어색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건 사고 터집니다. 요즘 애들은 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실수하는 거 용서돼도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발 맨정신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한 거고요. 10대 경험이 나이 스타를 만든 건데 이거 너무 빨리 와서 20대 경험이 다 다른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고 내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물론 나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딴 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0대 중반 위쪽 계시는 분들 열심히 저축하고 노력하고 돈 모으면 아파트 샀습니다.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까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 뭘까 고민하다가 차를 샀던 겁니다. 애들이 낭비가 있고 뭐 미제철 전혀 그게 아니고요. 집을 못 사니까. 돈을 모아갖고 뭔가 인생 바꿔보겠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세차에 관련해갖고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조합 집행부라든지 대변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뭐 그냥 일반 팀의 후배들이라든지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는 아닌데 미치겠다. 이럴 때 가이드는 이겁니다. 걔네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말 잘하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심입니다. 외국인한테 일 시킬 때는 이심전심 눈빛으로 시키나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하시나요? 당연히 후자죠. 외국에다 평균 정도 해오면 칭찬하시나요? 혼내시나요? 당연히 칭찬하죠. 외국인데 외국에다 청국장 같은 맛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되게 기특하고 야너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사실. 남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후진국에 태어났던 우리가 너는 억울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꿀리지 마라, 뭐 다 갖다 주면서 그런 애들이 입사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남 탓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말 잘하는 선진국 출신 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큽니다. 실제로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70대와 20대는 같은 언어, 같은 국적이지만 실제로 상존,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신입사원들한테는 그럼 거꾸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팀장님이나 너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갖다가 한국 사람 생각하지 마라. 한국말 잘하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특정 나라를 갖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이다. 후진국 출신. 저분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맨날 목숨 걸고 막 정말 생존밖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뭐 등등 이런. 근데 그랬더니만 얼마 뒤에 만났던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 얘기하고서 처음에는 되게 뭐 팀장님에 대해 열받았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팀장님을 보니까 되게 짠하답니다. 되게 불쌍하고 저 아저씨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뭐 집과 회사 이것도 아니고 집도 없대요. 그러니까 회사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놀 줄도 모르고 맨날 술만 먹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외국 사람이지 막 그렇게 전화를 그럴 수도 없었겠지 모르겠죠. 네. 무슨 생각하시는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약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비유적인 가이드가 아니고요. 실제로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고방식은 외국에 맞습니다. 어차피 미래의 주역은 그들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키우는 게 당신의 역할인 거고요. 조건 실컷 어차피 그 친구들이 앞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회사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보다 20년 뒤의 선배들은 우리를 보면서 찌찌찌 걱정했던 한국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요즘 회사 안에서 신체적 폭력, 말도 안 되는 언어적 폭력도 난리가 나죠. 혹시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오신 남자 리더분들 중에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언어 폭력 이런 거 말고 신체적 폭력 어느 수준까지 경험했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여자분들 되게 놀라실 텐데 1시간 동안 한해만 패는 경우 혹은 마대짱 부러질 때까지 경기 투쟁 부러질 때까지 패는 거 제가 봤던 최악은 회색 캐비넷에 집어넣고서 못 움직이게 하고 한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피나는 건 예상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이 때려갖고 날아가고 하는 거는 이게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봤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제가 무슨 이상한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런데면 좋은 학교인데.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던 세상에 살았습니다. 맞는 게 당연했고요. 그리고 한 20년, 한 30년 전 정도만 돼도 길에서 시장 같은데 저녁 때 되면은 사람들이 웃장 까고 막 싸우고 하는 도시도 있나요?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후진국에서 보는 무슨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갔거든요. 정말 빨리.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한복판에 소용돌이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신 거고요. 하지만 거꾸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90세까지 안 죽을 건데 그래 아마 재수 있으면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안 죽을 거예요. 100세까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의 노후는 저희 부모님 아버지의 노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또 뭔가 할 거라고 봅니다. 왜? 뭔가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안 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돌아와서 그런 상황이라고 세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 줍시다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45분 정도인데 개인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세 한번 쭉쭉 피시면서 푸시면서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은 혹시 어딘지 아시겠죠? 네, 삼성과 코엑스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 건데 혹시 내가 지금 현재 5번 출구, 삼성역 5번 출구로 좀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나의 현위 위치죠. 그리고 모든 지도에는 언제나 현재 위치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빙빙 돌다가 인터폰 갔다 아닌가 배워 들어가고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언젠가 나가서 언젠가. 하지만 가장 빨리 삼성역 5번 출구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은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당연한 명제를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어떤 리더가 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조합이 이번에 어떤 무엇인가 하고 싶다? 그 목적과 이상 되게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자로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유효한 노하우는 다 사기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유효한 노하우는 인간에 관해서 자연과학은 객관적으로 유효하지만 인간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유효한 노하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족도에 갔겠죠. 저쪽 동네에 성공했던 거 우리 회사 우리 조합에서 했다가 된다 가능성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맥락 다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불편한 짓이 왜? 나의 현위치를 보는 거는 결코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개인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답게 인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건 이거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것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마도 리더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한 2, 3년 안에 이 교집합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20년 정도는 그냥 먹고 갑니다. 근데 저 교집합을 찾는 거가 간단치 않습니다. 매번 잊을만 하면은 뭐 직장인 대상 1000명에게 뭐 질문했습니다. 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예전에 어릴 때 생각했던 원했던 그 일 맞나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응답이 어릴 때 생각했던 원했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어느 중 많을까요? 아니다 훨씬 많죠. 한 7, 80%가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모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누가 그런 상담을 하면은 나 진짜 어릴 때부터 원했던 건 이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얘기합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도 가라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에 대한 아주 자기 기만적 합리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 교집합을 찾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지금 30분 안에 가치라는 거, 밸류라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커버할 수 없고요. 이 재능과 욕구, 요 교집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고요. 예전에 차두리가 국가대표 은퇴할 때 했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경기 끝나고 아버지 전화 왔고 차보는 건데 오늘 어땠니?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땠니?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다. 대학교 고대 축구부 1학년 어땠니?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다. 2학년, 대학교 2학년 오늘 어땠니?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야 이 새끼 이제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예? 잘해야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 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 모든 조직, 개인 학교 없이 열심히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노동시간 앞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주 5일 근무될 때 나라 망한다고 또 기억나시죠? 토요일 근무 안 할 때. 예. 그리고 뭐 지금 52시간 지금 젊은 친구도 50시간 표현 안 하는 건 아시죠? 40시간 표현 하는 건 아시죠? 왜 자연스럽게 시기를 붙이냐 해갖고서 50시간 표현 되기 싫어합니다. 40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유럽보다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잠깐의 반동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줄어듭니다. 예전보다 줄어든 시간 안에 이전보다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꾸준히 열심히 농업적 근면성을 가지고서 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차두리가 그때 딱 무슨 뭐 맞은 것 같았었고 본인이 프로 선수로 뛰어보니까 프로 선수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돈을 버는 프로 선수는 최고 나가는 거, 그라운드에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펼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핵심은 잘하는 거가 맞답니다. 그리고 프로 선수에게,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잘한다는 것은 차두리가 볼 때 두 개랍니다. 모든 플레이가 간결하고 정교합니다. 손흥민, 호날두, 메시 이런 친구들 골대 앞에서 플레이 심플합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일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친구들 공통점은 어떤 일을 맡겨도 일이 되게 심플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일 못하는 친구들 공통점은 일단 걔한테는 일이 가면 일단 기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까지 복잡했던 일이 아닌데 뭐 절차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걷잡을 수 없어지 이 정도 일이 아닌데 나중에 결과물 갖고 오면 빵꾸 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숫자 안 맞고 앞에다 뭐 심지어 폰트 안 깨져 있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표지 오타 있고 이런 거 붙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사회화 개별화의 시도 게임에서 사회화 남들과 똑같은 것을 남들보다 잘한다는 게임 당연히 잘하고 계신 건데 나아가 남들과 다른 당신만의 방식 만들 때 그 당신만의 방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플레이가 일상이 얼마나 간결하고 정교하냐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거는 맞춤복을 갖고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로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가 했던 표현 중에 우리는 강점을 가지고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강점 가지고. 약점을 강점 바꾸는 거 불가능.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훨씬 세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과를 올릴 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보다 뭘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다 발성을 씁니다. 사실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약점, 강점. 이거는 정말 묘한 건데요. 굉장히 거친 리더십 행사하시는 분들이 꼭 교보문고하고 리더십 책을 살 때 보면은 인간 존중의 힘, 배려의 서번트 리더십 이런 책 샀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선비 같은 뭐 이런 분들께서 책 사라고 하면은 카리스마, 조직을 장악해라, 결단력의 힘 이런 책 샀습니다. 왜? 나한테 없는 거니까. 둘 다 있으면 될 것 같아. 양수경장이니까. 그런 거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젊은 미혼 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 희망하고 있는 미혼 여성은 장래 남편이 자상한 남자를 원할까요? 터프한 남자를 원할까요? 확률상 자상한 남자가 좀 좋겠죠. 네. 그럼 자상하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자상함이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자상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약점. 그러니까 평상시 남자분들 중에서 자상하다는 얘기를 갖다 좀 듣는 분이라면 동시에 가장 많이 사모님이라든지 여자친구한테 들었던 구박, 혹은 여자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사귀었던 그 남자가 자상했다면 동시에 가장 많이 당신께 하셨던 지적. 자상한 남자들은 우유부단하다, 담력이 훨씬 센 게 있습니다. 남자답지 자상함도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상한 남자들은 예외 없이 쫀쫀하고 잘 삐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자상하다라는 건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걸 발견해가 피지하고 반응하는 거죠. 네. 이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는 더할나위 아름답죠.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남들은 미처 눈치 못 채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얘한테 다 보이고 맺히고 긁히고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상한 남자들은 예외 없이 잘 삐지고 쫀쫀합니다. 근데 만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안 삐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뼈를 깎는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안 삐지고 쫀쫀하지 않다. 인간 개조에 승리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격의 강약점, 리더십의 강약점, 우리의 인생의 그들과 빛과 어둠, 이 모든 거 맞물리는 겁니다. 우린 좋은 거 그대로 두고 나쁜 것도 둘 다 높여갖고 둘 다 잘하는 걸 꿈꾸시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딸내미가 뭐 자기네 사육감을 데려갔는데 얘가 굉장히 자상한데 대범하고 안 삐지고 쫀쫀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한다. 혹은 여기 아직까지 미혼 여자분들 중에서 요즘 만나고 있는 애가 굉장히 자상한데 안 삐지고 대범하다. 이런 경우 가능성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고도의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걔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입니다.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인생과 리더십과 성격도 동일한 겁니다. 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다 갖고 싶죠,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 다 갖고 싶거든요. 다 갖고 싶은 게 죄는 아닌데 다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돼요. 인간은 우리는 선택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요, 선택은 포기에 다른 말입니다. 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걸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포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선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죽도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 말씀을 드리겠던 거였고, 잠깐 여기 와서 강연만 들을 줄 알았더니 별거 다 시킨다 하시겠지만, 여기 앞으로 가시죠. 네, 그 당직자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를 알아야지 이 험한 당직 생각 못하면 안 돼요. 다 받으셨죠? 받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한 다음에 결과 채점에 해서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데 이거 또 할 수 없나요? 뭐 등등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앞뒤 총 72문항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데 72문항이 되게 작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쭉 보시면서 방법은 이겁니다. 쭉 보시면서 그 문장이 현재 당신의 모습에 비추어 정말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정말 나랑 비슷하다 5점, 정말 나랑 다르다 1점, 1점부터 5점까지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진단할 때 항상 2, 3, 4, 2, 3, 4, 2, 3, 4 이렇게 하거든요. 나랑 정말 다르면 1점도 주시고요. 정말 같으면 5점도 주시고 1, 2, 3, 4, 5를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를 골고루 배분해 갖고서 쭉 읽으시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심리 검사는 오래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읽자마자 가는 거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현재 모습에 비추어 그 문장이 정말 똑같으면 5점, 정말 다르면 1점, 1, 2, 3, 4, 5점을 골고루 배분해 갖고서 앞뒤, 문항,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종이를 주고 숫자를 적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무거워집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 시험 그 장면이 떠올라갖고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나 얼굴에 인상을 쓰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뇌하면서 응답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평상시 당신의 모습에 비추어 당신과 비슷한 정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즉각 직관적으로 딱딱딱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안을 고려하여 확대 복사를 하겠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모습이 좋고 현재 평균 속도는 뒷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합니다. 한꺼번에 끝나고 넥스트 넘어가기 좋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1, 2, 3, 4, 5 골고루 배분하면서 한 2, 3분 정도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좀 이따가 채점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고 할 때 있을 때 제발 옆에 분 거 관심 갖지 마시고요. 본인 인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 너는 뭐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본인 거에만 나중에 끝나고 뭐 뒤풀이 가거나 집에 가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본인 인생에만 집중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마저 하시고요. 지금 세분양식 묶여있는 거 아시겠죠? 네. 세분양식 본인의 응답을 단순 합산해 갖고서 왼쪽 박스에 옮겨 적으시면 합니다. 세분양식 본인의 응답을 단순 합산해서 왼쪽 박스. 최고점은 15점이고 최저점은 3점이겠죠. 그 항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강점인 거고요. 점수가 낮을수록 본인의 약점입니다. 그 앞뒤 72문항 응답하신 다음에 세문항식 단순 합산해 갖고서 왼쪽 박스에 옮겨 적는 것까지.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진단지는 지난 15년 정도 국내외 할 거 없이 개인의 어떤 성격 강점, 스타일 강점 파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고요. 실제로 한 240문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정식 수입돼 있어서 12,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고 비싸갖고서 제가 야매를 줄여놓은 겁니다. 거의 결과 똑같게. 네. 그 교재, 지금도 교재 잠깐 나라도 핸드아웃에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인가에 이 페이지 잠깐 펼쳐주시죠.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지금 하셨던 앞뒤 72문항, 세문항씩 묶어서 24개의 항목이 무엇인지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건 뭐냐면요. 이 페이지 갖다가 본인이 응답한 걸 가지고서 적어주실 건데요. 앞에서 1, 2, 3번 문항을 합한 점수가 있죠, 왼쪽에. 그게 본인의 호기심과 시사에 대한 관심 점수입니다. 4, 5로 팔았던 게 합격 점수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응답 점수도 일단 요 핸드아웃에다가 앞장 왼쪽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쭉 일로 적으시면 되고요. 뒷장 왼쪽에 있는 숫자를 쭉 이쪽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핸드아웃에 본인의 점수를 옮겨 적어주시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또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설문지 3개씩 합산한 거에서 앞장이 왼쪽에 있는 숫자 갖다가 이쪽에 쭉 따라 적으시는 거고요. 뒷장이 있는 숫자 갖다가 쭉 따라 적으시는 겁니다. 15점 만점인 거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 거고 점수가 낮을수록 약점입니다. 평가하지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일단 쭉 옮겨 적으시는 것까지만. 네, 시간 관계에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마저 하시면 됩니다. 네, 응답하시고 실무랑 습한 다음에 지금 본인의 합산, 실무랑 습한 걸 갖다가 핸드아웃 페이지에다가 쭉 따라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다 하신 분들은 점수가 높은 건가 강점이고요. 점수가 낮은 게 약점인 건데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보기 애매하시니까 핸드아웃 바로 한 페이지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하시는 분들 마저 하시고요. 한 페이지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일부러 제가 헷갈리지 않게 컨닝하지 않게 뒤로 옮겨놓은 건데 보시면서 뒷페이지에 지금 점수를 쭉 내신 걸 보시면서 점수가 가장 높은 5개를 골라서 왼쪽에다가 그 강점 타이틀을 한번 옮겨 적어주시면 합니다. 점수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지혜, 지식, 예견력 다 쓰기 뭐 하나만 쓰면 되고요. 네. 혹시 동점이 있을 경우에 12점이 지금 14, 13 쭉 있는데 12점이 4개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내가 이게 좀 더 강하지, 이거 잘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4개 항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거를 높은 순서대로 발 앞장에다가 왼쪽에 옮겨 적어주시면 합니다. 당연히 15점 있으면 15점이 맨 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점, 13점 이렇게 순서대로 항목의 번호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항목 그 타이틀, 단어를 모두 갖고 오는 겁니다. 지식, 호기심, 지혜, 사랑 등등등등. 그래갖고 앞장에 있는 걸 보시면서 가장 점수가 높은 5개의 타이틀을 다시 보십니다. 예, 벌써 오토매틱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5개 다 채우셨으면 이번 반대로 나머지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거 5개, 낮은 5개를 이번엔 반대 낮은 분이 순서입니다. 제일 낮은 게 매일 위로 가는 거고요. 낮은 순서대로 5개를 오른쪽에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동점이 있을 경우에 8.9점에 동점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이거 잘 못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주관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총 24개의 항목 중에서 강점 5개, 약점 5개까지나 옮겨 적어지면 일단 완료입니다. 아직 못하실 수 있으니까 마저 하시고요. 제가 오며 가며 잠깐 봤더니만 지금 이 방에 있는 이 클래스 참가자분들의 특징도 약간 보입니다. 예상대로 제가 그래도 어떤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4개 중에 가장 높은 5개, 낮은 5개.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선택. 시간 관계상 이제 못하신 분들 마저 하는 동안 잠깐 하신 분들은 이 10개의 단어를 보시면서 평가하지 마시고 평가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요. 이 5개가 내가 잘하는 거고 이 5개가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 일단 여기에 뜻밖의 단어가 있었는데 잠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나올 줄 몰랐다. 나 절대 한 번도 이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혹시 이런 단어가 있는지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네. 마치 담배 안 피우는데 폐암진단 맞듯이 나만 모르고 있던 나의 약점이 나 분명히 그래갖고서
혹시 뜻밖의 단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충 다 예상되셨을 겁니다. 근데 정말 뜻밖의 단어가 있다면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강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마저 하시면서 혹은 이따가 뭐 설명 듣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아까 피터 드러커 표현을 빌리자면 잠깐만 다 하신 분 잠깐 앞에 봐주시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일단 설명 듣고 하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면은 리더분들이 현재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의 핵심은 이 강점 때문입니다. 이 약점, 아까 피터 드러커 표현은 약점을 강점을 만들면 불가능하다 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쪽이 있고 이쪽 약점, 이 약점 5개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강점으로는 못 갖고 옵니다. 네, 강점으로. 근데 대신 6등, 7등, 8등 정도 했던 것들, 6등, 7등, 8등 정도 했던 것들을 2, 3년에 했으면 4, 5등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유전이냐 환경이냐 몇 번 따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14, 15점짜리는 원래 갖고 태어났고요. 살면서도 계속 쓴 겁니다. 14, 15점짜리는 안 바뀝니다. 거의. 8점 이하 원래 없었고요. 살면서는 안 쓴 겁니다. 네. 그 8점 이하 갖고서 뭔가 승부를 걸겠다. 무조건 망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쪽 약점을 강점으로 못 갖고 오는 거고요. 대신 6, 7, 8등 정도로 갖다가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강점을 가지고 승부를 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네. 심리학, 교육학, 경영할 거 없이 이런 강점이라든지 리더십 연구의 결론이 지난 20년 동안 한 방향으로 딱 수정됐는데요. 강점은 평균까지만 끌어올려요. 평균까지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반평균이 70인데 내가 어떤 건 60이다. 그럼 60을 70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90을 95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 훨씬 어려운 거 아시죠? 60을 70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을 70 만드는 게 뭐냐면요. 이쪽 약점에 대해서는 평균까지만 끌어올려 주십사. 그리고 나머지는 90을 90 만들어 주십사. 내가 어떤 강점을 85점 정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절차한 말 갖고 95점 정도 쓰면 된다. 그럼 최소한 그 강점에 관련해서는 나를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강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써주십사는 건데 왜 평균까지만 올리려고 하냐? 이유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쪽팔리지 않게.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강점에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뭐 3점 아까 보니까 3점 4점도 있던데 3점 4점은 정말 7점 이하 나오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주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쪽에 저 무서운 분들이죠, 저는. 네, 근데 아무튼 돌아와서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치명적 약점이 있으면은 강점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해주십사는 거고요. 그런데 잠깐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약점을 내가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아시죠? 약점 인정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세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약점이죠. 점수 낮은 거죠. 근데 거꾸로 이 5개 중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3, 4개 정도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 한번 떠올려보시면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 특정 인물 1명 분명히 있습니다. 5개 다 아니라도 3, 4개 정도 갖다가 내 약점인데 거꾸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그냥 중립적으로 되게 신기하다. 참 어떻게 저런 걸 잘하지? 난 못하는데 이런 감정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고 거짓말 아니야? 약간 이상한데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막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신다. 그럼 아직까지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그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당신의 약점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평균까지만 끌어올려 주십사. 그리고 강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약점들을 리더분들께서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약점에 써있는 단어들은 내가 하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강점에 있는 단어들은 자동적으로 써요. 자동적으로. 강점에 있는 단어들은 이걸 아무리 많이 써도 지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족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약점에 있는 단어들은 금세 맛이 간다. 혹시 인생은 고난이야 원래 이런 몬토를 갖고 계신다면 본인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무실 잘 보이는 데다가 내 약점 5개를 적어 놓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출근하셔서 이 약점 5개를 도와가면서 나는 오늘 살겠다 라고 다짐하시고 행동하시면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경과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안 맞는 거를 지금 예를 써서 막 해주거든요. 그럼 심신이 탈이 나게 있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여기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분명해 주십사.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잠깐만 앞에 봐주신 이 24개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사이즈 부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혹시 본인의 약점에 이쪽 지혜와 지식 이게 대부분 공부에 관련된 거거든요. 본인의 약점에 지혜와 지식에 2개 이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함부로 대학원 진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거기다 먹으면 잘 가는데 근데 나는 이 5개 중에 2개 정도가 약점이 있는데 석사학위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서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원 다닐 때 사람들이 너 공부 안 맞는다. 굉장히 그걸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특성이 하나가 있고 이쪽 공부하는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24개 중에서는 타인이 존재해야 작동하는 게 있고요. 타인이 없이 작동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내적인 거, 개인 외적인 거라고 하는데 사랑, 친절, 대인관계 이런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통제, 신중, 감상, 감사, 지조 이런 거는 타인이 없어도 되는 거죠. 타인이 없어도 되는 자기 개인 내적인 단어들이 강점에 3개 이상 있으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네. 개인 내적인 단어가 강점에 3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밖에서 폭풍과 몰아쳐도 내가 내 안에 정리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밖이 평온해도 내가 혼란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꼭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왜 화났는지 왜 좋은지를 가까운 타인에게 말씀해 주십사.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주십사.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말로 꼭 해야 되냐? 말을 해도 모릅니다. 말을 해도 모르는데 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내적인 단어가 강점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 많이 안 하시거든요.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중년기 이후에 혹은 한국 사회의 리더분들이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눈빛으로 하는 대로 눈치껏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일 잘합니다. 근데 알아서 해. 그거 미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알아서 했거든요. 이런 것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사.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타인들한테는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돌아다니는 23번 영성은 그 종교 없으면 낮게 나옵니다. 거의 다.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쭉 다니면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손들지 마십시오. 네. 용서와 연민이 약점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손들지 마시고요. 네. 용서와 연민이 약점에 계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용서하시죠. 근데 또 잘못했다. 용서하시죠. 근데 어느 선을 넘었다. 어느 선을 넘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연민이 1, 2등에 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형제관계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연민이 약점 1, 2번에 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찍히면 끝나는 겁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연민이 강점에 있을 경우에는 지난달에 뒤통수 맞고도 애가 울면서 찾아오면 받아줍니다. 근데 용서와 연민이 약점에 있으신 분들은 택도 없고요. 그냥 한번 그러니까 물론 못된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 안 찍습니다. 웬만하면 안 찍는데 참다만 딱 찍으면은 정말 끝입니다. 끝.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건 아마 염두에 주셔야 될 텐데 동시에 아까 내 약점에 대한 평균까지만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그 부탁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 용서와 연민이 만일 내 약점의 지금 1, 2등이다. 그래갖고서 내 참단을 찍어갖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 조금만 여유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가져서 생각해 주십사. 왜냐하면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볼색 많이 안 나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여기 써있는 단어들 중에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이 약점에 써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해서 안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젊은 친구들은 약점 보완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고 강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주목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음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게 미시간 대학교 에서 만든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인데 한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이 연구팀이 참 기특하게도 자기네들의 모든 검사와 해석을 오픈했습니다. 공짜로.
그래갖고 별도의 해외가 없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고서 한국어 선택해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포털에다가 VI 검사, 밸류 액션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갖고 중학생 이상이면은 거의 실력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갖고 여기서는 24개 점수는 안 가르쳐주고요. 24개 항목에 1등부터 순서대로 쭉 나뉘어서 해줍니다. 네, 목까지는 공짜로 주고요. PDF로. 그리고 나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거 돈을 사지 않으려면 계속 꼬시는 메일이 날라오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래서 그 VIA 사이트에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240분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역이 약간 애매한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빨리 캐치할까요? 약점을 더 빨리 캐치할까요? 그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언제나 생존, 나를 보호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원시대였다. 내가 가고 있는데 주인공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를 해칠지 안 해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캐치되는 건 상대방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귀신같이 캐치합니다. 앞에 써 있는 리스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혹은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고르면 되게 빨리 고르자. 네? 강점을 고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점을 고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을 캐치한다. 그런데 보수는 타인의 강점을 캐치한다. 강점.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미국 갤럽에서 했던 연구 중에 전 세계 20개국에서 30만 명 정도의 중앙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본인의 약점을 보완이 아니고 관리입니다. 보완의 개념이 아니고요. 본인의 약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갖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겁니다.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지금 약점 5개 나온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평균까지만 끌어올립시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거기 목숨 걸지 마시고요. 약간만 더 잘하는 거. 약간만 더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뭐 이거 뭐 이렇게 내가 핸드폰에다가 뭐 써놓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뭐 리더분한테 했던 거는 그분이 정말 성격이 급하고 정말 똑똑하고 말이 너무 고치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똑똑하신 분인데 정말 말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랑 처음 회의하는 팀장들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처음 회의했던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잘 못했다 삭발 써야 되는 거 거의 이렇게 쫄 정도인데 그분이 자기 아시거든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그리고 뒤끝은 정말 없습니다. 근데 엄청 좋겠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술 먹다가 그 일마다 잠깐만요. 나 알탕고 갖고서 노란색 고무줄 타다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전무님이었는데 10대 그룹 어디 뭐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비서한테 주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씩 받아갖고 왼쪽 손목에 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하다가 또 갑자기 확 올라올 것 같다? 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의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는 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그 함께 일하는 팀장들이랑 술 먹다가 그 고무줄 김 박사님 작품이 좀 왜? 그랬더니 그때 씨발 그게 더 무서워. 그냥 욕을 하는 건 낫지. 얘기하는데 거의 더 무섭다고 그때 물론 한 장 정도밖에 안 썼는데 세 번째는 가장 뛰어난 강점이나 약점을 꼼짝 못하는 저러려면 강점이 정말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탁구가 중국에서 금메달 삭스리하는 거는 우리가 여자 야구에서 금메달 삭스리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중국 탁구 대표팀 감독한테 너희가 잘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금메달 삭스리냐 그랬더니만 중국 탁구 대표팀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탁구 대표팀은 하루에 8시간 훈련하는데 1시간 전술 훈련, 1시간 약점 보완 훈련, 나머지 6시간 강점 강화 훈련. 이번에 남자男子금메달 간 쟤를 봐라. 제 강점은 포핸드고 약점은 백핸드라는 거를 올림픽 참가한 모든 선수 다 한다. 근데 이게 포핸드가 워낙 세갖고 아무리 얘한테 백을 못 준다. 네. 나의 분명한 강점으로 아주 분명한 강점으로 약점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조직이 주는 가장 큰 미덕은 이거 같습니다.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진 타임과 함께라. 양수겸장이죠. 그러려면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가서 파트너 일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상근자 안에서도 이런 식의 콤비네이션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보통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갑자기 열받으면 거의 이렇게 토나비처럼 본인 생각 다 하면 이러고 있고 근데 한 발 동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게 그래서 아무튼 파트너 좋은 거고 5번이 약간 반전입니다. 5번이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네.
그만하랍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리더분들은 당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오신 것 같으신가요? 약점을 보완해서 오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강점이죠. 강점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럼 그 강점을 더 멋있게 쓰신 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는 약점 발휘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평균까지만. 왜?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치명적 약점은 반드시 내 인생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갖고 맞춰주십사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아씨 웃으면서 그만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해갖고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진들이 73년생 우리가 축구의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뒤에는 누군지 아시죠? 네. 맨 앞에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좋으시네요. 네. 가운데 네, 조성민.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에서 역대 최강이 누구냐라고 할 때 83년도 서울에서 있던 세계 야구 선수권 우승했던 그 멤버, 손동률 던지고 김재박, 유격수, 개구점 펀트하던 그 멤버가 역대 최고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73년생이 주축이었던 92년도 대학 대표팀이 역대 최강이다. 그때 그 팀을 기준으로 해서 메이저리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부동의 에이스 임선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2 조성민이고요. 다차는 넘버 3이 아니었고 한 넘버 5 정도?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9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에서 저렇게 스카우트가 왔을 때 한국 야구 관계자들은 전부 얘네 둘을 보고 있습니다. 얘가 너희가 20년 전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던 최동원, 10년 전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던 손동열에 뒤들리는 우리의 에이스다. 얘, 우리 넘버 2 부동, 얘는 미완의 敵이다. 얘도 잘생겼고 앞으로 더 잘할 거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모든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얘를 측정합니다. 그래갖고 얘는 공은 파는데 컨트롤이 전혀 안 돼. 그래갖고 포수들도 얘를 연습 안 해.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얘를 찍어서 얘를 데려가죠. 네. 이 세 명, 임선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일본 프로하고 한국 프로하고 이중계약 판문에 휘말려갖고 1년 반 동안 선수 생활을 못하고 현대 유니콘스 LG로 갔다가 현대 유니콘 들어갔다가 2000년도 10월승하고 그때 연봉 1억 4천이가 찍은 게 최고였고요. 2003년 이후에 승 없고요. 현재 임선동이 뭐 하는지 아시나요? 야구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에이스라고 불렸던 조성민은 일본 요리자이언트 가고서 전반기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근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날라오는 타구에 팔꿈치를 맞고 그래갖고 수술 재활하다가 한국에 있다가 연예가 중계 프로에서 만든 스타데이트 첫날 그 프로에서 최진 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 아시죠? 걔가 걔구나 뭐 자기 이렇게 박찬호 같은 경우에는 가갖고서 LA에서 갖고 처음에 몇 경기 이기고 마이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고서 결국은 동양 최고에서 124승 했고요. 일본에서 1년 잠깐 놀고 한국에서 하나 가고서 1년 내적 잠깐 취미를 즐기다가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유현진이 미국에 가 있던 것도 박찬호 때문입니다. 사람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 건데 박찬호 와이프가 일본 교포거든요. 제일 교포인데 박찬호 장인어른이 그랬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연봉이 100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사람이 착하니 결혼을 하라. 박찬호 장인이 일본 부자 랭킹 30위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박찬호를 자기 급여로 봤을까요? 대학교 갔을 때, 세계 대학 선수권 갔을 때 얘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러고 있었고요. 얘는 메이저리그 갔다가 마이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고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5년도 안 가네요. 90년대 후반 IMF에서 한국에 뭐 유일한 희망을 줬던 박세리, 박찬호 등등. 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디서 뭔지 아무도 모르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인생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어떤 사람을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 5천만 인구로 꼽은다면 대단히 동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떻게 다녔다면서.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는 그런 인터뷰 안 했었는데요. 2002년도 안 했었는데 2013년도에 무슨 인터뷰에 처음 얘기합니다. 2002년도 10점만 놓고 본다면 이천수가 박지성보다 잘했답니다. 본인이. 그럼 이천수 먼저 갔으니까 사실은. 2002년 10점만 놓고 본다면 박지성보다 이천수가 더 뛰어났는데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지났습니다. 한 명은 세계적인 축구계의 레전드입니다.
한 명은 물론 그거는 이천수 본인 탓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갔을 때 문제라든지 뭐 등등 약간 파문도 있었고 물론 요즘 유튜브 돈 많이 벌긴 하지만 돌아와서 인생을 되게 보시고요. 타인의 강점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박찬호 본인도 궁금했답니다. 왜 날린 건지. 그래갖고 자기를 데려갔던 스카우터한테 물어봤답니다. 분명히 임선동이나 조성민을 보여줬을 텐데 왜 난리를 왔냐 그랬더니만 그 스카우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임선동이나 조성민 수준의 공빠르기와 컨트롤은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 널려있다. 너 정도의 공빠르기는 박찬호 제일 빠를 때 164km였습니다. 150km대가 아니었습니다. 162 정도까지 항상 찍고 있었는데 너 정도의 공빠르기는 메이저리그에도 흔치 않다. 공의 빠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널 바꿀 수 있다. 그 스카우터는 대단한 안목을 발휘한 거죠. 네. 100배의 수익 낮다준 거니까.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정말 잘 캐치합니다. 근데 타인의 강점을 알아주십사. 그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봐주십사. 당신 자신의 지금 나와 있는 강점 5개가 2023년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 인생의 심리적 리소스 자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앞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아, 이거 말고 뭔가 더 섹시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내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말까인데 이거 가지고 될까 말까인데 범한 것 같다가 전혀 안 문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워드 가드너라는 세계 최고의 지능에 관련된 심리학자의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연구했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중지능이론, 아무튼 지능이론에 관련된 이게 착함인 사람인데 비범한 사람들은 다른 게 특징이 아니고 딱 3개 나갑니다. 어떤 거냐면 본인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삶에 반영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경험에서 하나라도 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건진 게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뛰어나고요. 세 번째, 당연히 실패 시련 역경이 있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패러디해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삶에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했던 실수 또 하는 겁니다. 심리학과가 원래 역시 워낙 많아갖고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여자 후배들한테 표현 중에 살면서 정말 나쁜 남자 만날 수 있다. 그 정말 재수 없으면 나쁜 남자 2번 연장 만날 수도 있다. 근데 나쁜 남자 3번 만나면 그건 내 문제다. 그 경험에서 배운 게 없는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에서 배운 게 없이 동일한 실수 반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본인 약점이 뭔지 모르고요. 단점 개발을 못하는 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지? 이것만 그건 잘하는 다른 사람 쓰고 내는 겁니다. 분명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가시고. 세 번째, 실패하면 무너지고요. 역경에 학습하는 게 별로 없고 실수를 유사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어떤 정무적인 거, 그다음에 조합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건 당연히 똑같이 고민하시는 건데 그거를 나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합답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80년대, 90년대 못하게 안 됩니다. 지금 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가장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요.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을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민할 시간이 없다. 주어진 현황만으로도 시간이 없다라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당신이 경험한 것을 삶에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강점을 알고 실패나 역경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중심을 잡고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반, 5분 넘어갔네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에서 당신께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이런 건 딱 머릿속에 남는 것 같다.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게 딱 남는 것 같다라는 거 하나만 그 표지에다가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거 오늘 하나 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진단에서 약점 이게 나왔다, 묻히겠다, 뭐 혹은 말 겁나 빠르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7시 10분부터 8시 45분인데 그 시간 동안 왠지 모르지만 약간 이런 게 좀 남았다. 이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내가 다음에 갖고 고민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거 딱 하나만 메모 하셨죠. 그게 오늘 건진 겁니다. 그것만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혹시 강점 검사 다시 해보실 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VIA 사이트 갖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되게 함축적으로 지금 쉬는 시간도 없이 해갖고서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역시 대단한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집중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